자, 오늘부터는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그 시작이 홉스, 그다음에 로크, 루소, 칸트, 헤겔 이렇게 다섯 사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정치 철학 중에 이 다섯 사람은 늘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몽테스키에를 넣는 수도 있고, 뭐 벤자민 콩스탕 이런 사람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섯 사람을 제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 이제 교수마다 자기의 그 학문적인 입장의 차이겠지만 이 다섯 사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후대의 정치 사상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이 프랑스, 독일, 영국이라고 하는 세 나라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아주 어떤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데 이 다섯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다섯 사람을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이제 토마스 홉스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그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이제 1600년대 즈음인데, 1500년도, 1600즈음인데 이때의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영국이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100년 전쟁이 뭐냐면 100년 동안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이제 뭐 네 영토냐, 네가 내 땅이냐 뭐 이래가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민족 국가가 완성돼가는 즈음이고 절대주의 왕정이 완성돼가는 즈음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죽어나가는 걸 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홉스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생명을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이 제기하는 거죠.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 그 토마스 홉스가 썼던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은 그 구약 성경의 욥기인가 어디에 나오는 그 바다의 괴물이란 뜻이랍니다. 이게 그 바다에 사는 괴물이라 도저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괴물 이런 걸 소위 이제 리바이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한 국가 권력 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주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서서 뭔가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힘이 인간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피면 일부의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부가 국가론이죠. 물론 이 책은 원래 3부, 4부까지 있어요. 그 3부, 4부는 주로 이제 그 신성국가, 무슨 신국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토마스 홉스한테는 이제 신의 영역이 신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상에서 신적인 요소와 어떤 세속적인 요소를 아직 그 중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마키아벨리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달라요. 이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정치적인 평론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치 철학책을 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은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 사상의 새벽을 연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정말 과학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차곡차곡 쓴 겁니다. 특히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인간론,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국가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리바이던의 첫 페이지를 피면은 이 서론에서 그 목차를 보면 일부에서 인간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인간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어떤 국가의 기원이나 결사체의 기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그 홉스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정치적인 동물이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때 나오는 개념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이 다섯 사람이 전부 다 개념적으로 어떤 동일한 형태의 사유 체계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 생명의 위협이나 무슨 재산상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무지의 목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시민사회가 국가로 발전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발상이죠. 특히 이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가 뭐냐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근대 정치 사상과 고대 정치 사상을 구분하는 그 철학적인 사유의 체계죠.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스한테 국가라고 하는 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산물이 아니에요. 근데 근대 정치 사상에서는 특히 홉스부터는 인간이 계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계약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인간의 이성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약,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원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7세기, 18세기에 이루어졌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인 고민이 뭐냐? 그건 뭐냐면 정당한 권력이 뭐냐? 혹은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18세기가 되고 19세기에 들어가서 소위 이제 마르크시즘의 시대가 오고 사회주의 시대가 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한 분배 혹은 정당한 시민사회, 올바른 시민사회가 뭐냐?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주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지나서 20세기가 되면 왜 민주주의가 안 되냐를 고민하면서 주체의 문제. 왜 이 개인들은 정당한 의미에서의 투표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정치적 선택을 안 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버밍의 학파 그 다음 60, 70년대 이후에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학파. 요 세 가지 흐름이 20세기 정치 철학의 가장 큰 줄기예요. 주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못하는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7세기, 18세기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정당한 권력 행사는 무엇인가? 이거고 19세기에는 올바른 분배 체계 혹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거고 20세기에 주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민사회, 개인 이 세 가지 수준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고민거리죠. 논쟁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맥락을 좀 보고 그런 맥락,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책을 보는 게 나아요. 무작정 어떤 사람의 사상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홉스한테도 인간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국가론도 있지만 그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정치 철학 공부하는 게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치 철학 공부는 텍스트만 볼 게 아니고 반드시 당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텍스트로 돌아오면 그 토마스 홉스가 썼던 리바이던이라는 책에 이게 이제 원래 국가론이라는 책인데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국가론은 안 들어가고 이제 이것이 그 신학자로서 신부로서 토마스 홉스가 받았던 이 당대의 지적인 충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람이 신부로서 로마 교황청에 한 2번쯤 유학을 가요. 당대 영국이라는 건 시골이죠. 당대 유럽에서 중심은 로마였으니까. 그래서 이 시골에 있던 신부가 로마 교황청에 유학을 가서 당시에 이태리에서 가장 첨단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뭐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 또 무슨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래. 뭐 이런 아주 그 혁명적인 변화.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인간에서 야, 인간이라는 게 자연과학적으로 무슨 자극과 반응에서 움직이는 뭐 자연적인 어떤 동물과 같은 기계적인 것 같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대. 뭐 이렇게 새로운 당대 최고의 생물학 지식과 천문학적 지식을 배우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속된 말로 맛이 가는 거예요. 이 소위 신학적 질서, 당대의 그 어떤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새로운 인간관을 이제 피력하게 되고 이 책에서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국가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치고 이 사람 그 파문당합니다. 너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안 돼.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다가 나중에 노상객사 죽습니다. 사실은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책들이 당대에는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책인지. 그리고 소위 이단이라고 이제 배척을 하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책을 볼 때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저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이런 책을 썼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서 그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